시니어 가족 시리즈 며느리의 비밀 시어머니는 표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정부는 새벽 5시 반이면 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늙어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물을 올리면 집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정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손주 밥을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며느리의 살림을 도와주는 일을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편해야 자신도 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앞섰습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됐고 습관은 곧 역할이 됐습니다. 이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결혼 초부터 사람들 앞에서 효부처럼 행동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행사에 갈 때도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다녔고 우리 어머니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요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은 장면이었고 이정분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박지연은 그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연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숫자 헷갈리시면 큰일 나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람에게 던지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장이랑 공과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그 말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 김성호는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가 꼼꼼하니까 맡겨도 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는 허락이었고 이정분에게는 이제 당신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정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이정부는 통장을 정리하겠다며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목도리를 챙겨주며 추우니까 꼭 하고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계좌는 제가 한번 정리해뒀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정부는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통장을 펼친 이정부는 낯선 자동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한 줄 한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고 통장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직원 오민수는 화면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 시점이 최근입니다. 이정부는 난 한 기억이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오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등록 경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목도리를 고쳐 맬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겨울 나무들이 지나갔고 이정분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박지연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부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장 속 낯선 숫자들과 은행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정부는 괜히 다녀온 걸까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확실해지지 않았는데 혼자서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손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도 불을 켜는 걸 잊었고 반찬을 꺼내다 말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박지연이 방에서 나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은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가시가 없어 보였지만 이정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박지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놓았습니다. 아들 김성호도 휴대전화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정부는 통장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은행에 다녀왔는데 기억이 없는 자동이체가 조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박지연은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곧 웃음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거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머릿속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정분의 기억이 문제라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성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잠도 잘 못 자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들렸고 동시에 결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정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말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이미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받는 사람의 위치가 정해진 듯 했습니다. 이정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말할 권리가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이정부는 집안을 정리하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잘못한 걸까? 서랍을 닦다가 통장을 넣어두었던 자리를 다시 확인했고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상자도 열어봤습니다. 모든 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이정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지연은 또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초기에 한번 검사받아 보는 게 가족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 말은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지만 이정분에게는 점점 경고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통장에서 본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고 숫자를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틀린 거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눌렀습니다. 이정부는 메모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조차 두려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이웃 최말순 여사가 마당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이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최말순 여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사람 입을 막는 집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이정분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부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악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정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판단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이정부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눈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집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겠다는 예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정분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여전히 상냥했고 아들 김성호도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그 평소가 이정분에게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수록 이미 일이 벌어졌다는 확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안에는 이정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분은 한동안 거실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분은 조심스럽게 안방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분은 손끝으로 봉투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익숙한 감각을 찾았습니다. 그중 통장 사본과 중요한 계약 서류를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이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있어야 할 종이 몇 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서류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정분은 봉투를 한 번 더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게 없는지 살폈고 서랍 안쪽도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분은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서랍장 위, 옷장 안, 서류 상자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분은 자꾸 자신의 기억을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옮겨뒀나라는 생각을 일부러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 봉투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이정분은 조용히 봉투를 닫고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연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셨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정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이정분은 삼켰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박지연은 휴대전화가 울리자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반쯤 닫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말소리는 낮았지만 통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정분은 일부러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들어버리면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온 박지연은 더 상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정분에게는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쉬라는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정분은 웃는 척하며 그래 라고만 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정분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라며 따라 나설 듯 했지만 이정분은 금방 올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스에 오른 이정분의 손은 가방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서 직원 오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민수는 이정분의 얼굴을 보고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정분은 사라진 서류와 위임 기록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민수는 화면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위임장 형태로 진행된 처리건이 여러 건 있고 등록 경로도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망설인 뒤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복되고 순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부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은 계획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정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능한 범위의 내역 출력과 기록 보관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오민수는 규정 안에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부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자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들이 단순한 내역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말로 묻는 순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로 묻는 순간 남아있는 것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묘하게 가라앉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정부는 오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손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김성우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겉옷을 벗으며 엄마하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평소보다 더 상냥한 얼굴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밝히려는 듯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한 상냥함이 이정분의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올랐지만 아무도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통장 말고도 위임으로 처리된 기록이 있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박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정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곧바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아들 김성호에게 옮겼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김성호는 잠시 이정분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혼자 생각하지 말자. 지연이도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 말은 중재처럼 들렸지만 실은 판단을 내려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정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알고 있었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고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이정분에게는 충분히 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부정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예민해지시면 저희가 더 걱정돼요. 차라리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괜히 오해 생기기 전에요.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는 판정을 받아야 말할 자격이 생긴다는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정부는 박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장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겁만 주면 가만히 있어. 그때는 웃어넘겼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정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알겠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사는 그 뒤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말수가 줄었고 박지연은 괜히 접시를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말은 더 이상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부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정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이후로 이정부는 집안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은 체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정부는 마음속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정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며느리 박지연을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박지연은 요즘 어머니가 조용해지셔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정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낮 시간을 철저히 나눠 사용했습니다. 가족이 집에 없을 때는 기록을 정리했고 가족이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정부는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표지가 낡아 보이는 평범한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정부의 인생이 다시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말들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헷갈리신다. 괜히 오해하지 말자. 검사 한번 받아보자. 이정부는 문장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통장 내역을 옮겼습니다. 날짜, 금액, 방식, 반복 여부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넘기자 손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정부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통장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은 제가 대신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해요. 그 말은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정분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정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수첩에 옮겼습니다. 아들 김성우는 집에 있어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이정부는 그 회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기록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정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인감이 놓인 위치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와 상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위치가 다르게 느껴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날의 불안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웃 최말순 여사가 찾아와 어머니, 요즘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정부는 잠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기록하고 있어요. 최말순 여사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셨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정부는 방 안에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낮에 적은 문장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말로 들으면 흔들리던 것들이 글로 보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정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것도 헷갈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정부는 수첩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정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며느리 박지연에게는 동네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지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분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내린 곳은 익숙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이정부는 잠시 길가에 서서 숨을 고른 뒤 안내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적힌 법률 상담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이정분에게 법은 늘 먼 이야기였고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서류가 정리된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부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떤 말이 문제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통장 내역부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임 처리된 기록, 사라진 서류, 가족의 반응까지 하나씩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꺼내 읽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날짜와 순서를 확인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간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단정적이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명확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분의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예민함이 아니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걱정받는 사람으로만 취급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였습니다. 이정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위임 취소, 자산 보호 조치, 거래 내역 확보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특히 깊게 남았습니다. 이정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이정부는 생각보다 덜 두려웠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햇볕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함이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보다 분명함이 앞섰습니다. 이정부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박지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병원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정부는 괜찮았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통장 사본, 출력 내역, 상담 메모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으면서 이정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버티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요. 이제부터는 절차로 움직일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이정부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은 빨리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방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정부는 이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정부는 그날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아들 김성호도 며느리 박지연도 모두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것도 특별한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고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정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평소보다 적게 올라갔습니다. 굳이 정성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눈치를 보며 밥을 떴고 박지연은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이정부는 몇 숟가락을 뜨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옆에 두었던 가방을 식탁 위로 올렸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박지연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습니다. 김성호의 손도 잠깐 멈췄습니다. 이정부는 먼저 소액 자동이체 내역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반복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감정은 필요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임 처리 기록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출력한 종이를 식탁 위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박지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김성우는 시선을 떨구고 물만 마셨습니다. 이정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요청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의 공백과 상담 메모를 꺼냈습니다. 사라진 서류 목록과 그 날짜, 그날 집에 있던 사람을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정부는 일부러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스스로 답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지만 서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그 말이 나오자 이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곧 울음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정분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통하지 않자 박지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정부는 그제야 아들 김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그 질문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정분에게 충분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마지막 카드처럼 병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검사부터 받아봐요. 그러면 다 정리돼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정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받는다. 내 판단은 내가 한다. 그 한마디로 식탁 위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성호는 얼굴을 감싸 쥐었고 박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전날 밤의 식탁 이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부엌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짓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정부는 방 안에서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새 것도 아닌 평범한 옷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의심의 흔적이 아니라 결정의 증거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 김성호와 며느리 박지연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이정부는 그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간다.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정부는 굳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명은 충분히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이정부는 현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를 안고 웃던 날,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던 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설거지를 하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 위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겹쳐졌습니다. 이정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정분이 향한 곳은 은행과 상담 기관이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절차를 차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위임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고 자산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정분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이정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큰 짐은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차지하던 물건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가볍게 떠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김성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부는 그들에게 원망이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부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향한 벌이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분명한 통보였습니다. 이정분이 떠난 뒤 집안의 현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기고 카드가 정지되며 생활은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김성우는 그제야 집안의 빈자리를 느꼈고 박지연은 그동안 누가 집을 떠받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정부는 더 이상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부는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됐습니다. 비록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서는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이정부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계절은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늦었을지언정 틀리지는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정분의 삶은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주인공의 인생은 노년의 비극은 돈이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조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가족 시리즈 며느리의 비밀 시어머니는 표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